푸꾸옥의 눈부신 햇살 아래 5성급 리조트 응옥비에는 화려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었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배경으로 우뚝 솟은 하얀 건물은 마치 한 폭의 그림과 같았고, 로비에 들어서자 은은한 꽃향기와 함께 샹들리에의 영롱한 빛이 손님들을 맞이했다. 이곳은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베트남 최고의 휴양지에서 여유를 만끽하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다. 리셉션 직원인 레마이 흐엉이 18세는 오늘도 쏟아지는 VIP 고객들을 응대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어서 오십시오. 응옥비엔 리조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녀는 밝은 미소와 함께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그녀의 삶은 화려한 리조트의 겉모습과는 달리 고된 하루하루의 연속이었다. 흐엉은 원래 여행 가이드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베트남의 아름다운 자연과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열정으로 관광학을 전공했지만 높은 취업의 벽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맛보아야 했다. 결국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응옥비엔 리조트에 취직했지만 매달 빠듯한 월급으로는 푸꾸옥 외곽의 허름한 원룸, 월세와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찼다. 여행 가이드가 밥 먹여주냐. 진작에 때려치우고 돈 되는 일을 찾았어야지. 어머니는 늘 핀잔을 주었고 흐엉은 그런 어머니의 말을 애써 외면하며 묵묵히 현실을 살아냈다. 그날은 리조트에서 대규모 투자 유치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다. 응옥비엔 리조트 로비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최고급 와인 향으로 가득했고, 값비싼 정장과 드레스를 차려입은 사람들이 저마다 부와 권력을 과시하며 담소를 나누고 있었다. 그때 낡은 밀짚 모자를 눌러쓰고 허름한 옷차림을 한 노인이 로비로 들어섰다. 손에는 꼬깃꼬깃한 복권 몇 장이 들려 있었다. 순간 로비 안의 분위기가 싸늘하게 가라앉았다. 사람들은 노인을 힐끔거리며 수군댔고, 저런 사람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쯧쯧, 리조트 수준 떨어지게. 와 같은 말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그때 사이공의 부동산 재벌로 유명한 팜훔, 끄엉 55세 회장이 큰 소리로 말했다. 아니, 저 거렁뱅이 같은 노인네는 뭐 하는 작자야? 관리도 엉망이군. 리조트 품격을 완전히 망가뜨리는구만. 노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푹 숙였다. 주름지고 거친 손은 복권을 더욱 세게 움켜쥘 뿐이었다. 흐엉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녀는 모른 척 외면하려는 직원들 사이에서 용기를 내어 말했다. 손님, 이분도 저희 리조트를 찾아주신 손님이십니다. 그렇게 무례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끄엉은 코웃음을 치며 말했다. 뭐야? 네가 그 노인네 편을 드는 거냐? 리조트 이미지나 생각해. 그 순간 응옥비엔의 매니저 응우옌반, 즉 45세의 로비로 다가왔다. 그는 흐엉을 노려보며 명령했다. 당장 저 노인 내쫓아. 아니면 당신도 무사하지 못할 줄 알아. 하지만 흐엉은 단호히 거부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결국 보안 요원들이 노인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 끌려나가는 순간 노인은 흐엉에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고맙소, 젊은이. 이 은혜는 꼭 갚겠소. 그날 밤 흐엉은 매니저에게 호출을 받았다. 레마이 흐엉 씨, 오늘 당신의 행동은 리조트의 품격을 떨어뜨렸습니다. 해고 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군요. 흐엉은 눈물이 맺힌 얼굴로 로비를 나섰다.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는 속으로 묻고 또 물었다. 그날 밤 흐엉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리조트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계속해서 떠올랐다. 노인이 보낸 그 감사의 눈빛과
매니저의 싸늘한 목소리, 그리고 자신을 향한 손님들의 냉랭한 시선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믿으려 했지만 그 믿음조차 점점 흔들렸다. 아침이 되자 흐엉은 리조트로 마지막 출근을 했다. 응우엔 반득, 매니저는 흐엉에게 해고 통지서를 내밀며 말했다. 레마의 흐엉 씨, 당신은 훌륭한 직원이었지만 리조트 이미지에 해를 끼쳤습니다. 이 업계에서 살아남으려면 감정이 아니라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흐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감정이 아니라 상황, 그 말은 그녀의 가슴에 날카로운 비수처럼 밝혔다. 그녀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이 사회 자체가 잘못된 것일까? 작은 원룸으로 돌아온 흐엉은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사진 속에는 앳된 흐엉을 품에 안고 환하게 웃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었다. 아버지는 평생을 여행 가이드로 일하며 베트남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열정을 쏟았지만 관광산업이 침체되자 일자리를 잃고 병든 몸으로 세상을 떠났다. 흐엉은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리며 흐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방 한 구석에 쌓인 공과 금 고지서가 보였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다. 가족들과의 관계는 이미 단절된 지 오래였다. 어머니는 늘 네가 여기서 리조트 데스크에나 앉아있는 게 창피하다 라고 말했고, 남동생은 그녀를 실패자로 여겼다.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그녀 자신을 더 비참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하지만 곧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창밖으로 내다보니 낡은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검은색 리무진 한 대가 서 있었다. 곧 한 중년의 남자가 차에서 내려 작은 봉투를 들고 그녀의 원룸문 앞으로 걸어왔다. 문이 열리자 그는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 마이 흐엉 씨, 당신께 전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잠시 저와 함께 가주시겠습니까? 그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호했다. 봉투를 열어보니 거기에는 복덩이라고 적힌 짧은 메시지가 있었다. 어제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당신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전 반땀. 흐엉은 한동안 봉투를 들고 망설였다. 어딘가 믿기지 않았고 두려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과 희미한 희망이 그녀를 움직이게 했다. 흐엉은 봉투를 손에 쥔 채 한참을 바라보았다. 전 반땀 낯설지만 어딘가 익숙한 이름이었다. 바로 어제 리조트에서 모욕을 당하던 그 노인이었다. 리무진과 복덩이라고 적힌 메시지가 리조트 로비에서 보았던 그의 초라한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그녀는 창문 너머로 기다리고 있는 리무진을 바라보며 고민했다. 혹시 사기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함정일까? 하지만 어쩌면 이건 단순한 기회 이상의 무엇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의 삶은 이미 무너질 대로 무너진 상태였다. 잃을 게 뭐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며 천천히 문을 열었다. 리무진에 올라타자 내부는 깔끔하고 고급스러웠다. 흐엉은 긴장감에 몸을 똑바로 세운 채 창밖을 바라보았다. 차가 푹꾹 시내를 벗어나 한적한 해안 도로를 달릴 때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차는 웅장한 대문 앞에서 멈췄다. 운전사가 차문을 열어주며 말했다. 안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땀 선생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흐엉은 대문을 통과해 넓은 정원을 지나 고풍스러운 저택 안으로 들어섰다. 은은한 조명 아래 서재로 안내받은 그녀는 방 안에 가득한 책들과 벽에 걸린 오래된 그림들에 압도되었다. 그런데
한쪽 소파에 앉아있는 사람이 눈에 띄었다. 그곳에는 어제 리조트에서 만났던 바로 그 노인, 쩐 반땀이 앉아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허름한 옷차림이 아니었다. 잘 다려진 린넨 셔츠와 반바지, 그리고 세련된 밀짚 모자를 쓴 그는 어제의 초라함은 흔적조차 없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이 흐엉. 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흐엉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땀.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당신이 어제 보여준 용기에 감사하고 싶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묘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단순한 노인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했다. 그는 자신을 소개하며 말했다. 사실 저는 작가이자 사회운동가입니다. 사람들의 행동과 무관심 속에 숨겨진 인간성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단지 복권파는 노인의 모습을 한 실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흐엉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럼 어제의 일은 모두 계획된 실험이었습니까? 땀은 고개를 끄덕이며 부드럽게 말했다. 하지만 당신의 반응은 절대 계획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은 본능적으로 정의로운 행동을 했고 그 용기에 감동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덧붙였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당신을 그렇게 강하게 만들었는지 궁금합니다. 흐엉은 그제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마음속 깊은 감정이 서서히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흐엉은 잠시 말을 멈추고 땀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의 따뜻하지만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묻어둔 고통을 끌어올리고 있었다.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제가 강해 보였다면 그건 제 삶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일 겁니다. 흐엉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어린 시절 여행 가이드였던 아버지가 회사를 위해 평생을 바쳤지만 회사는 구조 조정을 이유로 그를 내쫓았다. 아버지는 가족을 위해 힘겹게 일하며 결국 건강을 잃었고 병원비조차 감당할 수 없어 서서히 생을 마감했다. 흐엉은 그때부터 느꼈다. 이 사회는 약자를 위한 곳이 아니. 땀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했다. 당신의 상처는 너무 깊군요. 하지만 그 상처가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는 잠시 침묵을 지키다 갑자기 한 가지 고백을 꺼냈다. 사실 나도 오랫동안 이 사회의 무관심과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혼자 싸울 수 없습니다. 내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흐엉은 그의 말을 듣고 놀라며 물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니. 땀은 천천히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희귀한 폐질환을 앓고 있었고 병세가 점점 악화되고 있었다. 내게 남은 시간이 얼마 없지만 나는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 사명을 이어갈 사람을 찾고 싶습니다.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에요. 흐엉은 당황하며 머리를 저었다. 저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 자신도 버티기 힘들어요. 땀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당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나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둘 다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보여드리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손짓하며 말했다. 나를 따라오세요. 당신이 이 싸움에 왜 필요한지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땀의 뒤를 따라 나선 흐엉은 저택을 떠나 차에 올랐다. 차창 밖으로 푹고오게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겁고 복잡했다. 땀은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 우리가 가는 곳은 많은 이들이 외면하는 현실입니다.
거기서 당신은 우리가 싸워야 하는 이유를 직접 보게 될 겁니다. 차는 오래된 건물 앞에서 멈췄다. 낡고 바랜 간판에는 아행지영 NHDNG 공립요양원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보였다. 흐엉은 차에서 내리며 건물 전체를 바라봤다. 유리창은 닫힌 지 오래되어 흐릿했고 문턱 주변은 깨진 타일로 덮여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와 소독약 냄새가 뒤섞여 그녀를 덮쳤다. 좁은 복도 양옆으로 늘어선 방에서는 노인들이 침대에 누워 있었다. 많은 이들이 거의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고 일부는 흐릿한 눈빛으로 천장만 응시하고 있었다. 방 안에서 들려오는 기침 소리와 흐느낌은 차라리 고요보다 더 참담했다. 여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죠? 흐엉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땀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이곳은 정부에서 운영한다고 하지만 예산은 거의 없는 곳입니다. 사람들은 노인들이 돈도 안 되고 가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않으니 이렇게 방치되는 거죠. 한방 안으로 들어가자 한 할머니가 침대에 반쯤 기댄 채 힘겹게 미움을 삼키고 있었다. 간병인은 보이지 않았고 다른 노인들은 아무 도움도 받지 못한 채 있었다. 흐엉은 할머니의 마른 손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이게 정말 현실인가요?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진짜 모습입니다. 멋진 리조트와 높은 빌딩 뒤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결국 이런 처지가 될 수 있습니다. 나도 곧 그렇게 되겠지요. 그는 손으로 벽에 붙은 한 장의 공지문을 가리켰다. 예산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가 축소될 예정입니다. 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보세요. 정부는 예산이 부족하다고만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그들이 모자라는 건 돈이 아니라 관심입니다. 대신 모든 돈은 부유층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데 쓰이고 있지요. 흐엉은 할 말을 잃었다. 이곳의 절망은 그녀가 알던 세상보다 훨씬 더 깊고 끔찍했다. 땀이 그녀를 돌아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런 현실을 무시하겠다면 당신은 그냥 돌아가도 좋습니다. 하지만 무언가를 바꾸고 싶다면 나와 함께 싸워주십시오. 내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흐엉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말을 들었다. 그녀는 고개를 떨군 채 이 싸움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 요양원을 떠나 돌아오는 길, 흐엉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차창 너머로 보이는 화려한 네온 사인과 고층 빌딩들이 그녀의 눈에 들어왔지만 마음속에 맴도는 건 아까 보았던 노인들의 비참한 모습뿐이었다. 땀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다. 모든 건 관심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목소리를 낼 수 없으니 아무도 듣지 않죠. 땀은 차 안에 침묵을 깨며 조용히 말해. 이 싸움은 단순히 연민만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행동이 필요합니다. 흐엉 씨, 당신은 이미 그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 리조트에서 보여준 용기 말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작할 자격이 있습니다. 흐엉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하지만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당신처럼 명성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땀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명성과 돈만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다면 지금 이런 요양원은 없었겠지요. 당신이 가진 건 진실을 말할 용기입니다. 그게 가장 큰 무기입니다. 며칠 후 땀은 흐엉을 다시 그의 저택으로 불렀다. 방 한가운데 놓인 테이블 위에는 여러 문서와 보고서가 쌓여 있었다. 땀은 그녀에게 자신이 평생 연구하고 기록해온 자료들을 보여주었다. 거기에는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
노인 문제, 그리고 부유층의 탈세와 불법 자산 축적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이 자료들은 제가 가진 모든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 우리가 무엇과 싸워야 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습니다. 땀은 흐엉에게 자신의 계획을 설명하며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먼저 그녀를 사회운동가로 훈련시키는 것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연설 기술, 자료 분석, 대중과의 소통, 르포기사 작성법, 사진 촬영 기술까지 하나하나 가르치기 시작했다. 처음엔 흐엉도 자신이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다. 땀의 앞에서 원고를 읽으며 연습할 때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실수도 잦았다. 하지만 땀은 그녀를 단 한 번도 비난하지 않았다. 실수는 괜찮습니다. 그 실수에서 배운다면 당신은 더 강해질 겁니다. 훈련은 점점 강도가 높아졌다. 땀은 그녀를 데리고 푸꾸옥의 빈민가와 어촌, 그리고 저소득층 커뮤니티를 찾아다녔다. 그곳에서 흐엉은 현실의 민낯을 마주했다. 단순히 텍스트로 읽었던 통계가 눈앞에 사람들의 고통으로 다가왔다. 어느 날 흐엉은 리조트 근처에서 행상하는 호아 아주머니 65세를 만났다. 호아는 낡은 광주리에 과일 몇 개와 직접 만든 간식거리를 담아 팔고 있었다. 흐엉은 호아와 이야기를 나누며 그녀의 삶에 대해 알게 되었다. 호아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홀로 자식들을 키웠지만 이제는 자식들도 모두 도시로 떠나고 홀로 남겨졌다. 자식들이 가끔 돈을 보내주긴 하지만 그걸로는 생활하기 빠듯하지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벌어야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으니까. 호아의 주름진 얼굴에는 고단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맑고 따뜻했다. 흐엉은 호아에게서 자신의 어머니를 보았다. 그리고 이 사회가 얼마나 약자에게 냉혹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다. 땀은 흐엉에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분노와 슬픔을 기억하세요. 그게 당신의 연료가 될 겁니다. 하지만 흐엉의 활동이 점점 주목을 받자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다. 몇몇 언론에서는 그녀를 경험도 없는 어린 여자가 뭘 안다고 설치느냐, 선동꾼이라며 깎아내리기 시작했다. 또한 땀의 과거 연구 활동을 왜곡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땀은 실패한 이상주의자, 정부 지원금을 허비한 엉터리 작가라는 비난이 인터넷에 퍼졌다. 한날은 집문 앞에 협박 편지가 놓여 있었다. 당장 멈춰라. 아니면 네 가족과 네가 위험해질 것이다. 흐엉은 그 편지를 손에 쥐고 떨리는 손을 억누르며 생각했다. 이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싸움일. 그날 밤 땀은 그녀와 긴 대화를 나누었다. 그는 자신의 삶이 늘 이런 위협 속에서 이어져 왔음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들은 우리의 목소리를 막으려고 온갖 수단을 씁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우리가 멈추면 가장 먼저 고통받는 건 저 요양원의 사람들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흐엉은 한 변호사를 소개받았다. 그의 이름은 응우옌민 꾸원 32세. 부당한 국가 정책과 맞서 싸우는 일에 앞장서온 인권 변호사였다. 꾸원은 땀과의 인연으로 흐엉의 프로젝트를 돕기 위해 푸꾸옥에 왔다. 꾸원은 그녀에게 두꺼운 문서를 내밀며 말했다. 이건 정부와 대기업 간의 추악한 거래에 대한 증거 자료입니다. 요양원 예산 삭감과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흘러들어간 돈의 연결고리를 밝혀줍니다. 흐엉은 문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다. 이건 단순한 예산 부족이 아니라 고의적인 착취였군요. 꾸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네. 그들은 우리가 침묵하는 한 계속해서 부유층만 더 배불릴 것입니다. 흐엉은 응우엔 민꾸원 변호사가 넘겨준 문서를 밤새 읽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그녀의 분노는 깊어졌다. 정부가 요양원 예산 삭감의 이유로
내세운 재정 부족은 거짓이었다. 자금은 푸꾸옥 부동산 개발과 대기업의 세제 혜택으로 흘러갔다. 요양원에 돌아갈 돈은 없었지만 푸꾸옥의 초호화 리조트 건설과 부동산 투기에는 아낌없이 투자가 이루어졌다. 흐엉은 땀을 찾아가 단호히 말했다. 이 자료를 숨겨둘 수는 없어요. 사람들에게 알려야 합니다. 모두가 이 부당함을 알게 해야 해. 땀은 그녀의 결심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가 준비되었다고 생각하니 그 책임을 맡겨도 될 것 같군요. 하지만 흐엉아, 이 싸움은 쉽지 않을 것이다. 적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강하다. 흐엉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그게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누군가는 이 일을 해야 해. 며칠 후 흐엉은 땀의 지지 아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작은 회의실이었지만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몇몇 독립 언론사 기자들이 자리했다. 그녀는 문서를 공개하며 노인 복지 예산이 부당하게 삭감된 이유와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상세히 설명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실수가 아닙니다. 부유층의 이익을 위해 약자들의 삶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왜 그런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그분들이 우리를 위해 헌신한 세월의 대가가 이런 비참한 현실이어야 합니까? 그날 그녀의 연설은 작은 온라인 언론사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송되었다. 일부는 감동을 받았고 또 일부는 그녀를 비난했다.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일은 다음날 아침이었다. 흐엉의 집 앞에 수십 명의 시위대가 몰려왔다. 그들은 사회의 불안을 조장하는 선동꾼은 물러가 가짜뉴스로 국민을 현혹하지 마라 라는 피켓을 들고 외쳤다. 그들 중에는 DNG 오듐세오와 그의 부하들도 섞여 있었다. 흐엉은 두려움에 떨면서도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젖혔다. 그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병원이었다. 땀이 위독하다는 소식이었다. 흐엉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땀은 이미 힘겹게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흐엉은 그의 병실로 들어가자마자 눈물이 차올랐다. 선생님, 이렇게 갑자기. 그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끝을 잇지 못했다. 땀은 희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흐엉아, 이 길을 함께 걸어줘서 고맙다. 너는 나보다 더 많은 걸 이루어낼 것.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침대 옆 서랍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여기에 내가 평생을 걸고 남긴 자료들과 네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담겨 있다. 그리고 그의 목소리가 잠시 끊겼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재산 전부를 내게 맡긴다. 그 돈은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써야 한다. 약속해 줄 수 있겠니? 흐엉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선생님. 절대 이 길에서 물러나지 않을 거예요. 땀은 만족스러운 듯 눈을 감았다. 내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를 기억해다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이름이 아니라 진실이니까.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다. 흐엉은 그의 손을 놓지 않고 한참 동안 침묵 속에 머물렀다. 며칠 뒤 땀의 장례식은 간소하게 치러졌다. 그가 남긴 자료와 유산은 흐엉의 손으로 넘어왔지만 그 무게는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녀는 그가 남긴 편지 속 구절을 다시 읽었다. 누군가는 우리를 멈추려 할 것이다. 하지만 기억하라. 진실은 항상 길을 찾는다. 땀의 죽음은 흐엉에게 큰 공백을 남겼지만 동시에 그녀를 움직이게 하는 불꽃이 되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흐엉은 혼잣말로 다짐했다. 이 싸움 절대 멈추지 않을 거야. 땀의 장례식 이후 흐엉은 그의 마지막 부탁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녀는 땀이 남긴 자료들을 분석하며 그가 평생 쌓아왔던 문제의 깊이를 온몸으로 느꼈다. 그는 단순히 사회적 불평등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뒤집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까지 고민했던 사람이었다. 흐엉은 땀이 남긴 유산으로 땀흐엉 탐 HNG 재단을 설립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노인 복지 시스템 개혁과 부당하게 삭감된 예산의 투명한 사용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 운동은 점차 전국의 관심을 끌었다. 흐엉은 땀에게 배운 대로 호화 아주머니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르포 기사와 사진을 재단 웹사이트와 SNS에 꾸준히 게시했다. 하지만 그녀의 싸움은 여전히 험난했다. 대기업과 정부는 그녀를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선동가라며 비난했고 DNG 오일당의 위협도 계속되었다. 심지어 일부 언론은 그녀의 개인사를 파헤쳐 신뢰를 떨어뜨리려 했다. 매일같이 악플과 협박 메시지가 쏟아졌지만 흐엉은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땀의 가르침과 그의 유산을 통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땀흐엉 재단의 자원봉사자가 되어 흐엉의 활동을 도왔다. 흐엉은 마침내 시민들을 동원해 대규모 집회를 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땀흐엉 재단 그리고 뜻을 함께하는 시민단체들과 연대하여 불의에 맞선 동행이라는 이름의 집회를 기획했다. 집회 전날 흐엉은 땀의 묘소를 찾았다. 그녀는 땀의 묘비 앞에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선생님, 내일 저희는 선생님께서 그토록 바라셨던 변화를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합니다. 두렵기도 하지만 선생님께서 제게 주신 용기와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지켜봐 주세요. 다음 날 푸꾸옥 츠엉동 DNG 영읍 중심 광장에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그들은 저마다 노인 복지 예산 삭감 반대, 부정부패, 척결, 진실을 밝혀라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있었다. 흐엉은 연단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연설을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왜 모였습니까? 억울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더 이상 침묵하지 맙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우리의 분노를, 우리의 희망을 저들에게 똑똑히 들려줍시다. 그녀의 연설은 광장에 모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람들은 흐엉의 말에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주먹을 불끈 쥐고 정의를 외치기도 했다. 몇 달에 걸친 끈질긴 투쟁 끝에 마침내 정부는 푸꾸옥 부동산 비리와 노인 복지 예산 삭감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파뭉 끄엉을 비롯한 여러 명의 고위 공직자와 기업인들이 줄줄이 구속되었고 디엔진 S 일당 역시 법의 심판을 받았다. 흐엉의 운동은 작은 승리를 거두었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야. 어느 날 흐엉은 땀이 남긴 편지가 들어있던 봉투를 다시 꺼냈다. 봉투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다. 작은 불꽃이 거대한 불을 만든다. 너는 그 불씨가 될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며 아잉즈엉 요양원을 찾았다. 그곳은 이제 깨끗하게 정비되었고 노인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흐엉은 땀을 기리기 위해 요양원 한켠에 작은 팻말을 세웠다. 우리는 세상을 한꺼번에 바꿀 순 없지만 한 사람의 세상은 바꿀 수 있다. 그녀는 팻말을 가만히 쓰다듬으며 다짐했다. 땀, 선생님, 이제 시작이에요. 이 불꽃은 꺼지지 않을 겁니다.